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로맨스 소설 중 하나인 오만과 편견이 원작자의 서랍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자의 이름조차 소설에 쓰지 못하고 어느 숙녀, A Lady라는 익명 뒤에 숨어야 했던 제인 오스틴. 자신의 서재나 책상도 없이 거실 구석 조그만 탁자에서 누군가 오면 황급히 원고를 가리면서 내려간 그 문장들 속에는 여성에 대한 냉시와 편견이 가득했던 냉혹한 시대의 무게를 버텨내며 삶의 진실을 놓지 않으려 했던 한 여성의 깊은 고독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가 그려놓은 오만과 편견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19세기 영국의 한 조용한 마을을 산책해보려 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성향을 MBTI로 풀어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작품을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해보는 시도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620페이지에 이르는 꽤 긴 이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만나보시죠. 영국의 시골 마을 네더필드.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 상속권이 없는 5딸을 둔 베넷 가문은 딸들을 부유한 남성과 결혼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어느 날 젊고 엄청난 부자인 빅리가 이웃으로 이사를 오고 무도회에서 첫째 딸 제인과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빅리와 함께 온 그의 단짝 친구 다시는 훨씬 더 부자이지만 차갑고 오만한 태도로 무도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개성 있고 똑똑한 둘째 딸 엘리자베스 역시 다시에게 외모로 평가절하당하며 그에게 깊은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인 장교 위컴을 만나 다시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냈다는 위컴의 거짓말을 믿고 다시를 냉혹하고 오만한 악인으로 완전히 단정지어버립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키워가던 빅리와 제인은 갑작스럽게 빅리가 런던으로 떠나며 갈라서게 됩니다. 얼마 후 엘리자베스는 이 이별의 배후에 신분 차이와 베넷 가문의 속물근성 때문에 친구의 결혼을 반대하고 제인의 차분한 태도를 진심으로 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한 다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에 차있던 바로 그날 밤 뜻밖에도 다시가 찾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조차 다시는 당신의 낮은 신분과 상스러운 가족 때문에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며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엘리자베스는 당신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라며 그의 고백을 차갑게 거절합니다. 다음 날 다시는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긴 편지 한 장을 건넵니다. 편지 속에서 그는 빅리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친구를 보호하려는 신중함 때문이었고 그 이면에는 제인이 보여준 차분하기만 한 태도가 결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정중하면서도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토록 비난했던 위컴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마을 사람들이 위컴 본인의 말만 믿고 다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지요. 다시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위컴의 장래를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전 행실이 매우 방탕했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문과 주변에 큰 해를 입혔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유혹해 야반도주하려 했던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사건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위컴이 매우 비열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 떠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다시의 신중함과 사려 깊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직관과 판단력을 과신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확신으로 믿었던 자신의 편견에 크고 결정적인 균열이 드러났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얼마 후 엘리자베스의 철부지 여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야반도주를 하며 가문이 풍비박살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다시는 자신이 위컴의 비열한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어 알리지 않은 것이 선의의 신중함이 아니라 타인을 불행으로 들어서도록 방치한 오판이었다는 것을 후회하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달시가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채 비밀리에 거액의 돈을 써서 위컴의 빚을 갚아주고 리디아를 무사히 결혼시킨 덕분에 베넷 가문은 명예를 구해냅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단정지었는지 깨닫습니다. 달시 역시 엘리자베스를 통해 자신의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며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고 비로소 서로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성숙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줄거리만 들으면 흔한 신데렐라 이야기나 로맨스 소설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제인 오스틴이 이 이야기 속에 숨겨둔 진짜 보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인의 표면만 보고 섣불리 단정짓는 편견, 그리고 내 선의와 신중함마저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입니다.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점이야.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고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든 상상 속에 존재하든 스스로의 어떤 속성에 대해 자만심을 느끼곤 하지. 허영과 오만은 흔히 동의어로 쓰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야. 허영이 없어도 오만할 수 있어. 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의 문제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달시는 중반까지 오만함의 대명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친구 빅리와 제인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 작가는 그의 오만을 선한 의도와 신중함이 낳은 오해로 풀어냅니다. 달시의 행동은 악의에서 비롯된 오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중함과 선의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지요. 친구 빅리의 사랑을 막아선 이유도 베넷 가문에 대한 멸시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인의 조용한 태도를 보고 친구 빅리만큼 그녀는 진심이 아니구나, 친구가 상처받겠구나 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친구를 향한 배려와 신중함이었습니다. 또한 위컴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소문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악행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를 향한 오만이 아니라 어린 동생 조지아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가족으로서의 임무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훗날 리디아 사건이 터졌을 때 달시는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위컴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었음을 깨닫고 깊이 자책합니다. 작품에서 등장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볼 때 피츠 윌리엄 달시는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 신중한 내면의 완벽주의자입니다. 나는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한다. 내 호의는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낯선 사람들과의 사교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극도로 서툴고 신중합니다. 장기적인 결과와 가문의 미래, 신념이라는 큰 그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오직 원칙과 객관적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빅리의 사랑을 말린 것도 제인의 태도를 감정이 아닌 객관적 시선으로 분석했기 때문이지요.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과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려 합니다. 베넷 가문의 둘째 딸이자 인물들과의 관계와 전체 스토리를 주도하는 엘리자베스는 편견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 그것은 합리적 추론이 만든 사각지대였다는 것이 설명되며 그녀의 편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지요. 엘리자베스는 경솔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정황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 생각을 함부로 소문내지도 않는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편견은 눈으로 본 상황, 달시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들은 정보, 위컴의 거짓 고발을 종합해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달시의 편지를 통해 진실을 접했을 때 자신이 판단의 정확성에 도취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의 진심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행동했다니, 내 식별력과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내린 판단이 언제나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엘리자베스 베넷은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독창적인 사색가입니다.
나는 오직 내 자신의 판단과 직관만을 신뢰할 뿐이다. 무도회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저없이 자기 생각과 재치를 드러냅니다. 눈앞의 현실적 조건, 돈, 신분보다 인물의 행간과 숨은 의도, 삶의 철학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논리를 과신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지점이 오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틀에 박힌 규범이나 사회적 관습, 당시 여성이 갖춰야 할 조신함 등을 거부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태도를 지닙니다. 종합하자면 엘리자베스의 ENTP와 다시의 INTJ 두 유형 모두 T와 N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지적이고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IEJP의 차이 그리고 다시의 서툰 표현력 때문에 초반에 엄청난 오해와 분노의 불꽃이 튀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찰스 빅리는 ESFJ, 친절하고 온화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세상엔 참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얼마나 선하고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무도회장의 모든 사람과 금세 친해질 정도로 타인과의 교류를 즐깁니다. 현재의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타인의 선함, 즐거운 분위기 그 자체를 수용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갈등보다는 무조건적인 평화와 조화를 추구합니다. 질서와 타인의 조언을 존중하지만 F 성향이 지나치게 커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 다시와 가족의 조언에 자신의 주관을 양보해버리는 우유부단함을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이 소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나니 새롭고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지 않나요? 겉으로는 오만하고 차가워 보였던 다시는 알고 보면 표현의 극도로 서툰 엄격한 내향적 완벽주의자 INTJ였습니다. 반면 당차고 거침없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너무 신뢰해 편견이라는 사각지대에 갇혔던 ENTP였지요. 두 사람이 처음에 서로를 오해했던 건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성향의 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타인의 특정 성향이나 짧은 단면만 보고 저 사람은 차가워, 저 사람은 오만해 라고 섣불리 라벨을 붙여버리곤 하지 않나요? 소설은 성향의 차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바라보기까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가 제인 오스틴은 지금 우리가 현대의 이런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16년 동안 서랍 속에서 외면받던 작품, 단돈 110파운드의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불운하고 궁색했던 그녀의 일생. 출판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녀 자신은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 작품을 바라만 보며 단 1페니의 인세도 더 받지 못했던 이 서글픈 이야기는 이 작품 속의 여성 등장인물들의 삶을 한 발 더 가까이 이해하게 합니다. 책장을 덮으며 생각해 봅니다. 빅리처럼 주변의 정보와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내 삶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다시처럼 내 선의와 신중함으로 만들어진 차가움이 누군가에겐 오만과 상처로 다가가진 않았나. 엘리자베스처럼 내 판단을 과신하다가 상대의 진심을 놓치지는 않았나. 이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냥 당당하지만은 않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관계를 망치기도 하는 이 모든 오해와 편견 뒤에는 저마다의 삶을 지켜내려 애쓰는 거친 시대와 생존의 무게가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오만과 편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But I promise you for sure, girl, my love is always yours.